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세 패널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 신동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석진입니다. 이재희입니다. 네, 오늘 변함없이 세 분 패널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먼저 강석진 작가님께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과 개방의 역사 교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가요, 베트남에 관한 건데요.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냐면은 요즘 대한민국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그 정황들이 이 베트남의 공산화 그 과정과 너무 유사하게 지금 이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베트남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 가운데 우리 한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통한 이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러한 공산화에 의한 통일을 우리는 철저히 사전에 배격하고 방지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성을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처럼 3대 세습을 통해서 폐쇄적인 정책, 비인권적인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도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한다면은 북한은 좀 베트남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큰 경제적인 그 부와 그다음에 풍요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또 남북 통일의 새로운 또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쭉 리뷰를 해봤더니 이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역사 못지않게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베트남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베트남의 역사를 시발로 해서 한번 스크린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가 세계 역사에서 이것이 하나 이제 현대사의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식민지 하에 있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라는 몇백 년 만에 독립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38년 만에 독립을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드디어 됐으면은 번영과 그 다음에 참 행복을 참 민주주의 국가로 이게 참 진도가 잘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된 위에 어마어마한 혼돈과 또 분단으로 이루어지고 또 독립은 했으나 독재 정치 체제가 들어섬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때보다도 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샘플을 한다면은 바로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독립된 이후에 그 분단과 공산화에 대한 그 역사가 어쩌면 대한민국과 이렇게 동일할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도 8월달 일본이 패망되면서 우리가 독립이 됐지만은, 해방이 됐지만은 바로 분단으로 이어지고 북쪽은 공산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정부 국가가 들어서죠. 근데 이제 베트남 경우도 보니까 하여튼 얽히고 설킨 이 나라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못지않아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더한 그런 그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베트남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직전에 프랑스가 그 독일군한테 1940년도인가 그때에 패전이 되고 점령이 되죠. 그러자 바로 일본의 군대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이 곧 이어서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패전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이후에 이것을 갖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갖고 베트남 그 북위 16도 선 위쪽으로 해서는 중국이 중화 민국군이 일본의 그 무장 해제를 이제 손을 보게 되고, 남쪽은 또 영국군이 주둔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무주공산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베트남이. 그런데 이때에 북쪽에 이 호치민이가 이 혁명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산당을 조직을 하고 이들에 의해서 16도 북위 쪽에 이 지역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1945년 9월 2일 날 하노이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본 프랑스가 북베트남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베트남국을 선포하게 되니까 프랑스가 여기에 다시 또 개입을 해갖고 16도 이하의 남쪽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됐냐면 독립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독립동맹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 베트남 독립동맹을 갖다가 결성을 하고 프랑스에 의한 남쪽 그 지배를 갖다가 저항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게 됨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이후로부터 엄청난 이제 이게 혼돈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많이 독립을 하잖아요. 네, 50개국 이상.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식민지를 안 뺏기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한다고 그럴까? 그런 게 여기서 보면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가 원래 식민지였으니까 다시 이제 일본군한테 뺏겼다가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돼서 이후에 상당히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을 하면서 코민테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남아 지역에 이제 막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를 해서 대부분 지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하는 과정에서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이 똑같이 공존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의한 통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북쪽은 대개 소련과 중국하고 통하니까 북쪽이 공산주의가 되고 남쪽은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우익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또 그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뭐 부패 세력도 있고, 장개석 군대가 왜 뺏겼어요? 그 자유를 표방을 했지만 부패가 돼서 결국 또 공산당한테 뺏겼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유사해요. 가는 게. 하여튼 뭐 베트남의 그 현대사 그 과정이 분단과 공산화 과정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1954년도에 프랑스군이 베트남에게 그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되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프랑스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로서는 남베트남을 갖다가 이게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에다가 중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한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는데 54년도 4월 달로부터 7월 달에 이르기까지 약 3달간에 거쳐서 2개 나라의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협의를 합니다. 첫째 의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그러니까 한국은 이때 뭡니까 이제 휴전 상태죠. 이 휴전 협정을 갖다가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아마 그러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어떤 협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진행이 됐지만은 결국 네. 우리나라는 휴전 협정이고 전쟁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뭘로 뭐 평화를 보장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현실적으로 양대 세력이 적대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된 것이고 네. 이제 베트남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베트남의 분단을 갖다가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이 이제 제네바에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베트남을 그냥 놔두면 인도 차이나 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이제 그 점을 상당히 이제 우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련은 북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남쪽 베트남까지도 공산화를 시킬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와도 같은 것이죠. 38선으로 갈라놓았지만은 소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쪽 이남 한국도 공산화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본 것이 뭐냐 16도에서 17도 선을 경계로 해갖고 1도가 위로 베트남, 올라갔어요. 1도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낭 위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 38선, 예. 베트남은 17도 선의 분계선이 이어지면서 이제 베트남의 분단이 이제 고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네바 합의에 의해 갖고 2년 후에는 그럼 남북 총선거를 통해 갖고 통일된 베트남을 세우자.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지만은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총선을 통해 갖고 할 경우 이것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갖고 미국이 그 약속을 안 지키죠. 그래서 이제 54년도 10월 달에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 아래 단독 베트남국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옛날 왕조 시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응모 딘지엠이 황제로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바오다이가 황제로 되고 응모 딘지엠 이 발음하기가 아주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 10월 26일 날 국민 투표를 통해 98%의 지지를 이제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갖고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한국에는 1945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48년. 1948년도 8월 15일 날 했으니까 우리보다는 한 7년 후에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걸로서 이제 평화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북쪽의 이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은 남쪽에 대한 적화 야욕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그래요.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지만은 이게 뭐 베트남 사람들만 해서 그게 북베트남이 딱 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소련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것이고 이 미군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소련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후에
루즈벨트 시대는 굉장히 그 아주 뭐라 그럴까 낭만적이었어요. 아주 저 스탈린하고 독일을 같이 물리쳤으니까 스탈린도 잘 협조할 줄 알았더니 네. 뭐 소련이 보니까 전부 팽창주의를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고 합니다. 말이 한번 넘어지면 왜 그 도미노라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 놀이 착착착착 해서 그게 이게 도미노 이론이야. 그런데 공산주의가 조직화가 워낙 잘 돼가지고 같이 무슨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 프락치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공산주의하고 붙으면은 평화롭게 선거를 하면 진다라는 걸 알고 결국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분단된 이후에 그럼 남북의 총선을 통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자 했지만은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또 그核심이 있었던 거였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가 했더니 유엔 예. 위원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엔 감시위원단이 남한만 총선거자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해서 네. 유엔이 나중에 그 40 언제야? 48년 2월인가 승인하잖아요. 네. 이제 그저 파리에서 유엔 총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는 것이죠. 네. 북한은 뭐 나름대로 또 벌써 이미 정부가 들어섰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17도선을 분계로 해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지만은 북쪽의 이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은 남쪽에 대한 그 적화 통일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적하기 위해서 간첩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정부, 군, 경찰 모든 조직에 감첩단가 침투하는데 자 여기 대해서 한국에는 어떻게 되죠? 남노당이라는 것이 네. 만들어져 갖고 우리나라도 뭐 군경 뭐 공무원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노당에 가입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죠. 정부 내 좌익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해방 이후에는. 교회 쪽에도 있었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면이 아주 참 베트남과 그럼 한국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그 소련이 조직적으로 위에서 컨트롤하니까 똑같은 양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적화가 아니라 내부의 이 공산주의 세력을 침투를 시켜갖고 자체 내에서 공산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갖고 뒤집어 갖고 완전히 이제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적화된 많은 그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북월맹에 많은 정보들을 갖다 또 흘려주고 말이에요. 한국도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은 남쪽 적화를 위한 아주 본격적인 그 적화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베트남은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걸 통칭해서 그냥 베트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이공이면은 남쪽의 수도죠. 여기에 처음에는 말이에요. 무장을 한 베트공이 아닌 지식인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장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민족끼리 뭐 통일을 하자, 뭐 외세를 배격하자 이게 다 뭐냐면 거짓입니다. 베트남 경우도 민족주의를 출발해 갖고 외세 없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이게 했던 겁니다. 외세가 없고 자주고 뭐 주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놈은 자주고 무슨 놈은 주체입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에 이처럼 민족주의자들이 조직이 이제 확산이 되고 침투가 되고 하니까 남베트남 그 정부에서는 이들을 갖다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무장 폭력으로 또 맞서게 되고, 이래서 이제 베트공들이 처음에 민족주의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그들이 총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북쪽 베트남이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무기를 대줌으로 인해 갖고 이 베트공들이 말이에요. 베트남이 민족 해방 전선의 이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남쪽 베트남 정부와 맞서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게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남베트남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통해 갖고 그 미국이 보기에 미국은 어떻게 될지 남쪽 베트남을 갖다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부를 갖다가 그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기 남쪽 베트남 대통령 응어딘잼 이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에 대해서 또 불교계 베트남은 이 불교가 전 인구의 뭐 90% 이상이 다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계의 입김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계 전체가 이 남베트남의 정권과 맞서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또 불교를 또 이제 탄압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쪽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부패를 하냐면은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고, 자기 자녀들은 또 프랑스 유학을 보내갖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뒤로 다 빼돌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훈이 있어요. 그 미국의 지원 좋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부패 세력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군의 그 해외 원조나 이런 지원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사상을 올바르게 자유민주주의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뭐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으면 아무리 그거 뭐 미군이 지원한다 되겠습니까? 지금 그건 굉장히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 지역이 간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부패한 남베트남의 그 정권에 대해서 민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이것을 알고 이 부패된 이 정권을 갖다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정권은 또 반미의 독자적 정부를 또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말해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여기 대해서 압력을 가게 되면 압력이 너무 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정권 차원에서 반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하는 그 강대국의 이제 딜레마가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트남 초대 정권이 부패가 너무 극심하게 되니까 자체 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정권이 너무 부패하고 뭐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이제 참 아주 성공된 쿠데타 혁명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패된 정권을 군사 정권이 무너뜨렸는데 이 무너뜨린 군사 새로운 정권도 역시 또 어떻게 되냐? 부패된 정권으로 닮은 꼴이 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베트남의 거의 대다수의 인구들이 다 농민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베트공들이 농촌 모든 각 조직의 이 세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베트공의 이 조직이 말해 베트남 인민전선이 암세포처럼 완전히 이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걸 보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공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적가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걸 분명히 개입을 해갖고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묘수를 짜낸 거죠. 자, 통킹만 사건이라고 해갖고 미국 정부가 군사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베트남의 어떤 배를 갖다가 뭐 공격을 하나 이래갖고 거기서 또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갖고 미국이 남베트남에 이 베트남 전체에 이제 군사 개입을 하게 된 사건이 64년도 8월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65년도에 이제 응우엔 반티우가 군사 정부 이제 수반이 되면서 일단 안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발음을 이렇게 됐는데 소위 이제 마지막 그 망한 그 베트남 정부가 구엔반 티우예요. 티우, 예. 이게 바로 구엔반 티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제 티우야 그냥 티우 정권. 구엔반 티우예요. 그 티우 정권이라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군사 정권이죠. 네. 근데 요 사람이 이제 67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이를 갖다가 군정을 폐지하고 민정으로 복귀가 돼갖고 이 사람이 최초의 민정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죠. 네, 우리하고 박정희 같네요. 대통령도 네. 군사 정권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 3년 민주로, 후에, 예, 3년 후에 3년 후에. 민정으로 되죠. 예, 그러니까 요 나라도 67년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됐죠. 그죠? 예,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이제 북 베트남과 또 이제 미국과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싸워야 될 대상은 북베트남 정규군이 아니라 예? 남베트남의 세포 조직처럼 퍼진 예? 이 베트공들, 예? 베트남 인민전선의 그 전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뭐 치진 못하고 네. 밑에 여기 남쪽에서 있는 네. 동안에 이 안에서 그냥 베트콩한테 당하고 그 월남전이 그래서 예. 수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예, 예. 이래갖고 이제 베트남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제대로 뭐 농사가 되겠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이래갖고 이 1년에 2모작, 3모작 하는 이 나라가 양식이 부족해서 갖고 쌀 수입국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티우 정권도 또 부패한 정권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녀들을 군대 안 보내고 외국으로 다 보내고 재산 다 빼돌리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베트남의 이 빈농들이 말이에요. 베트공들하고 협력관계, 연합관계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게. 예? 예. 자, 베트남의 이 또 군인들은 미국이 무기 지원해주면 베트공들한테 팔아먹고 예? 전사들한테 나가야 될 보상금 장교들이 또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장개석 군대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남 베트남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발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을 빼기 위해서 1973년 1월달에 파알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죠. 이때 미국의 키신저. 자, 키신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키신저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정치학자 유명한 근데 뭐 디플로머시라는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을 쓴 양반이야. 디플로메시는 그 독일의 그 뭐 비스마르크, 메테르니 그 모든 역사적인 분석을 해서 해교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이 이렇게 구엔반 티우를 지원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미 이제 파리 평화협정으로 가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중국하고 적대시했었잖아요. 중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또 뭐 이제 소련이 너무 강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치기 위해서 72년에 이제 또 그 핑퐁 외교로 인해서 또 중국하고 외교를 열은 사람이 또 키신저야. 네. 근데 키신저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90몇 살인데 한반도에 뭐 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주장을 또 하는 모양인데 키신저가 지금은 뭐 94세인가 그래가지고 너무 노쇠해가지고 더 이상은 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한국 정부가 너무 친북적으로 또 친중국적으로 기울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야 되겠구만. 그렇죠. 네. 이런 당연히 정책으로 그렇죠. 전환될 수가 있고 그러한 소리가 말이에요. 미국 제에서 언론계에서 이게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처럼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는 이제 평화 협정 체제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북베트남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네. 예, 무력으로 이제는 남베트남을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척화 전략을 갖다 더
구체화하게 이게 소위 이제 지정학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멀어요. 미국에서 군사 개입을 하려면 적어도 요새 아무리 빨라도 며칠 걸려요. 그런데 뭐 북한이나 중국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게 폭이 뭐 길이가 그러면 뭐 낙동강을 해서 부산까지 하면 끝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름이면 뭐 북베트남은 베트콩이 뭐 남쪽에서 다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평화협정 됐겠다. 총공세를 해가지고 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낭 근처가 아마 17도 분계선인데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이공하고 그 17도 분계선이 말에 길이가 900몇십 킬로야. 네, 베트남이 네. 굉장히 길쭉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길죠. 길쭉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평화협정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발을 빼려고 하지만 북베트남은 전쟁을 이제 준비해서 적화 통일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철수하자 바로 그래 파리 평화협정이 73년도 1월. 근데 75년 그해 3월 10일 날 불과 3달 사이에 말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향한 총공세를 갖다가 취합니다. 그래갖고 4월 30일 날 평화협정이 일어난 지 4달 만에 네? 예. 2년 몇 년. 네. 2년 몇 년. 네. 그래서 2년 만에 평화협정 맺은 지 2년 만에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리고 베트남 대통령궁 접수하고 근데 이때 놀랍게도 말이에요. 북베트남군이 탱크를 몰고 17도 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와서 사이공을 접수할 때에 남쪽에 있는 사이공의 많은 인민들이 북쪽 국기를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다 베트콩이 돼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한반도도 이게 한국 정부가 이게 참 위기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인공기 들고 나가서 인공기 흔들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리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멸망의 그 수순하고 우리 지금 너무 유사하다고 남한의 하죠.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넘어가시죠. 이때 참 군사적으로 보면은요. 베트남이 세계에서 공군력이 세계 4위였다. 그래서 미국이 물려주고 간 전투기가 1,800대가 있었대요. 수많은 탱크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뭐 빈 껍데기였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성의 그런 의지가 국민들이 없으면요. 아무리 군사력 강해도 그냥 무너지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뭐 국민 탓도 있지만 또 정부가 잘 해야 돼요. 정부가 이게 부패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민심을 돌리고 따라서 북쪽에 있는 호치민 정권은 아주 청빈하고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는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의냐 이런 문제로 또 귀착을 한다고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또 민족주의의 문제 누가 더 선명하고 누가 베트남 인민을 위하느냐 이런 것까지 또 복합적으로. 근데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계속 언론에서 그 찬양하고 선동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세뇌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그럼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건 현실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티우 정권의 부패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고 연일 데모를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가짜 평화에 속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뭐 종전 뭐 선언해야 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저쪽은 핵무장으로 할보유 국가가 되고 남침에 대한 적화 통일에 대한 그 전략을 저들은 포기 안 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평화협정이니 뭐 이게 된다는 거는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북베트남이 17도 선을 넘어서 공격해 들어올 때 100만 명 이상의 월남 군인들이 다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주적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어느 나라냐가 타겟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군대 가 있는 그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돼가지고 지금 1년 8개월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 장병들이, 그러니까 군인 장병들이 아니요, 그 일반 병들이 저녁에 외출을 한답니다. 지금 그런 외출뿐만이 시스템도 있어요. 아니라 일과 끝난 다음에는 네네. 휴대폰, 스마트폰을 네. 사용하도록 해갖고 내관에서 스마트폰 들고 모두가 이거 게임하고 이 있고 군인 카톡하고 정신이 있어요. 지금 자. 군인 정신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네. 자, 근데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이게 뭐 이렇게 다 그건 공작위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정권은 지금 북한 우리 동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도 굶기죠. 그다음에 수틀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냥 일생 가서 저 노동하다 죽고, 또 북한의 고위급들도 어때요? 뭐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처형당하잖아요. 김영철이도 지금 거의 이제 통전부장에서 물러난 건 확실하고, 그 아마 숙청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진 국민들은 도대체 뭘 생각할 거냐? 그렇게 공산화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환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 우리나라가 반공을 국시로하고 있던 나라인데 공산당을 창건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를 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계속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 자유가 붙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는 헛방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인민민주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아니, 모든 세상의 체제는 다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북한은 그 국가 명칭에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랬는데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베트남,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76년 7월 2일 날 적화의 북베트남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남베트남이 접수가 되고 공산 국가가, 통일 공산 국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인구도 더 많았고 더 잘 살았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우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국민소득 1인당 뭐 3만 불 시대가 됐을지라도 예? 북한은 뭐 2,000달러도 안 되는데 경제력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공산주의에 대한 분별의식하게 배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40배가 넘잖아요. 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베트남이 패망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른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자, 그럼 통일이 됐으면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모두가 잘 살고 더 이상 민족 간에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 통일이 된 이후에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들이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졌으니까 베트남도 똑같아요. 자, 공산화된 이후에 이 공산화된 그 과정과 그 배후에서 제일 사실 1등 공신들이 베트남 인민전선의 그 베트공들이었었어요. 네. 예? 그럼 이 사람들을 대우해줘야 되잖아요. 인정해주고 그 공로를 갖다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공산화 통일이 된 이후에 철저히 배격당하고 처형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베트남에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로 보내져가고 몇 년 동안
약 4년 동안 공산주의 그 수인의 교육을 받고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일된 이후에 남베트남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그 공산진영의 그 여기도 분단 국가였고 독일을 보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그 분단 국가였는데 거기에선 자유진영이 자유진영으로 통일을 했잖아요. 흡수 통일했죠. 네. 자유민주주의로. 그랬을 때 결과가 이 베트남하고 독일하고 너무 다르네요. 그 독일 경우에는 이제 그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으로 통합되는 걸 원해서 그 국민 투표로 그렇게 평화적으로 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리될 대상은 동독의 주민들을 탄압한 거 슈타지라고 있어요. 슈타지하고 정권의 그 핵심 멤버들. 거기는 그렇게 최소한의 기록을 인원만- 다 보존해서 기록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뭐 1년 징역도 있고 또는 뭐 굉장히 중형을 처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만 선별적으로 했고 일반 주민들은 이제 서독하고 독일에 이제 흡수 통일이 돼서 한 국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평화로운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정말 이 두 나라에 이제 먼저 저희한테 모델이 되어준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들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통일을 해야 얻어야 되는지 되죠. 그럼요. 예, 그렇게 네, 해야 당연히. 되는데 네. 지금 가는 게 너무 잘못 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사나 통일에 혁혁하게 공헌을 한 남베트남의 그 혁명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통일된 이후에 배척이 되고 또는 감옥에 보내지고 수용소에 보내지고 하니까 그 당시 많은 그 베트콩 공산주의자였던 남쪽의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보트 비플이 돼갖고 네. 제3국으로 이 사람들이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 게 뭐냐? 배반당한 베트남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그 위협의식을 그 위험의식을 우리가 제가 공산주의를 비교하면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이제 노동자 농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경제의 이 재산이나 모든 힘을 노동자 농민 그 계층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가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갖다 계속 심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 현재는 부자가 아니면 부자를 어떻게 뺐든지 부자를 타도하든지 이런 식의 그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력이 잡았어요.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이제 동원해서 잡았는데 결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당이 경쟁은 안 하거든요. 그 일당 독재라는 게 또 뭐예요?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은 일당 독재가 되면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 농민은 권력 잡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고 거기에 당 서기장, 주석 이런 사람들이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권력에서는. 그 공산당 수뇌부들 한 1%, 2% 되는 세력만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프로세스예요, 지금. 예.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요. 남쪽에 남노당 그 계열의 거기에 참여한 그 남노당 당원들이 한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근데 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전쟁 중에 북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죠. 남노당 그 패거리들이. 그럼 거기 올라가서 그들이 대접을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57년도, 8년도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 북로당의 수장이 김일성이었고 남로당의 수장이 박헌영이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화 되는데 박헌영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업적이 큰 거죠, 당연히. 훨씬 큰데도 자, 근데 이제 그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 보면 MBC에서 북한 뭐 7,300이라는 그랬어요. 그게 뭐냐? 북한 정권의 숙청의 역사. 그럼 보면 남노당파, 소련파, 연안파, 뭐 허가이파, 뭐 무정파 해가지고 그 파라는 게 뭐야? 김일성 말고는 다 제거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김일성의 일가밖에 없는 거야. 핵심이. 나머지는 충성 집단이지 뭐. 저는 그래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게 이 남로당의 박헌영파들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됐잖아요. 그럼 이 남한에 남아있는 남로당 세력이 김일성을 추종할 게 아니라 사실은 김일성하고 적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그게 참 비극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된 이후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고 경제력도 향상이 되고 양식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그때에서 더 분단된 그 시대보다도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스스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래갖고 이제 통일된 이후에 이 공산 정권이 협동농장제를 실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니까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산이 돼버리고 농업 분야가 완전히 침체가 되고 이래갖고 쌀을 오히려 그 큰 나라에 1년에 이모작하는 나라가 쌀을 갖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될 그런 지경이 되고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겠어요? 생산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협동농장 해봐야 전부 집단 것이 되지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출하고 하니까 점점 식량이 감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협동농장제도 모순을 알면서도 그걸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서 그 소련에서도 약간의 그 텃밭 같은 거를 이제 허용하면 거기서는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협동농장에서는 나질 않아요. 아니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박사님이나 작가님께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똑같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내거는 그 명분이 뭐냐면은 공산주의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산화 통일이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900% 정도까지 물가가 폭등을 하고 살인적인. 이래갖고 완전히 그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통일된 베트남에 무역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죽을 맛이 되는 거고 더 큰 이제 고통을 겪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리 협정 73년도인가 그때 할 때 그렇게 이제 협정에 사인을 하고 평화 협정을 지키면은 우리가 미국이 너희들한테 35억 달러를 지원해 줄게, 경제 지원해 줄게 했는데 해간 통일된 이후에 그 모습 보니까 미국이 35억 달러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경제 봉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이게 미국과 손잡지 않으면은 이게 출구가 없게 된다는 것을 갖다 그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미국한테 이제 어떤 이제 국교 관계라든지 새로운 어떤 협정 맺을 것을 갖다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무역 봉쇄를 갖다 미국이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베트남이 도이모이라는 이 도이모이는 쇄신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이제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도 이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된 10년 후에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대 미국과 드디어 이제 수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하게 되니까 미국의 기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미국의 또 해외의 그 기업들이 그 진출을 하고 한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92년대 3년 우리가 먼저 했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단교가 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몇만 명이 갔죠. 5만 명이. 예. 그래서 사실은 단교가 돼서 우리가 그쪽하고 연락책이나 전혀 없었는데 거기 라이따이안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전쟁을 갔었던 군인들이 많은 우리의 후손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있어요. 원래 전쟁이 편하게 되고 점령당하면은 일본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 라이다이안들이요.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핍박을 저기 받고 살았어요. 라이다이아는 못 챙기고 농촌 처녀들을 해서 농촌 처녀들이 시집이 와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네. 베트남을 전혀 제가 어떤 나쁜 감정이 없어요. 네. 그 처녀 한 분이 여기 시집 오시면 거기에 동네가 거의 먹고 사는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다이아는 직접적으로 잘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막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개인적으로 뭔가 어렵다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그 소외 계층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본국인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그 라이다이안들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들이 좀 그런 걸 외면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 보면은 네. 이 중국하고 시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의 등소평이도 한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실용주의로 나가서 자 가는 모습이 아니, 굉장히 잠깐, 비슷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에다가 뭐 배상을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요구를 하면서 왜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거죠.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이 좌파 진영의 어느 인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베트남과 그때 전쟁을 벌이면서 양민들도 피해를 주고 뭐 학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베트남에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승전국이야. 승전국이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패전국인 너희들한테 우리가 왜 사과를 받고 뭐 해야 사회주의 되냐? 국가들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네, 저는 그런 사과는 사실은 좀 오바인 것 같고 이런 라이다이안에 대한 부분만큼은 네. 자, 이래서 이제 베트남이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협동농장제도 폐지하고 농지에 대한 이제 그 사용권을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경작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시장에 팔도록 함으로 인해 갖고 식량이 엄청 증산이 되면서 양식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정책을 씀으로 인해 갖고 91년부터 97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 이제 가속이 경제 발전에 가속이 붙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8% 9%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해요. 네. 굉장히 양태가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베트남의 1인당 그 GDP가 북한이 276달러. 베트남에 아니지. 예 95년도 그때 한참 이제 잘 살기 운동제 발음 이때에 북한은 700달러였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276달러인데 예, 요 예. 2017년하고 비교하시죠. 네. 그래서 2017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베트남의 1인당 그 GDP가 2,300달러가 되고 북한은 1,300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인구가 지금 거의 1억이 돼요. 1억이 넘는다고요. 북한은 지금 2,500만인데 이게 보면 인구수로 나눠도 2,300이면 전체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예, 인구를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4배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도이모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해 갖고 30년 만에 경제 규모가 14배가 됩니다. 이걸 이제 북한 지금 공산 체제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김정은이 베트남에 가갖고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이든 지도자든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은 그 이념 이거 떨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포기 안 하면서 그래도 경제를 그 자유시장 경제로 좀 많이 전환을 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네. 북한이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IMF에도 가입을 하고 월남이요. 그다음에 WTO에도 가입이 돼 갖고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자유무역 네. 질서. 네. 예, 그러니까 또 중국도 여기 가서 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WTO 같은데 가입을 하고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트남이 얼마나
놀라운 비은신과 발전을 했냐? 커피 수출만 35억 달러를 합니다. 예? 자, 이 베트남 커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베트남의 세계 관광객들이 1,800만 명이 관광을 온다는 거예요. 요새 제일 인기 있는 데가 그 다낭이에요. 다낭. 다낭이 그 전 못 가봤는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애국 관광지처럼 아주 선진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지도자들이 상당히 그 개방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할 때 거기 호텔들과 그 도심지 보니까요 완전 홍콩이에요. 네. 예? 야 베트남이 저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구나. 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이 말이에요.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갖고 이제는 과거에는 세계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공장이 베트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베트남은 삼성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 베트남 그 수출 경제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훌륭하죠. 예, 그래서 베트남의 이 수출입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인데 지금 한국의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지도자의 결단, 예? 나라의 부강과 인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념 같은 그런 그 거적 같은. 요새 또 거기다가 이 분위기가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베트남 그렇죠. 축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해졌어. 더욱이 과거에 우리 월남 파병을 해서 좀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건 다 베트남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앞으로 향해서 가니까 미국 정상회담의 네. 그 장소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부상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틀려요. 중국이 좀 돈 좀 벌었더니 다시 이제 공산당이 그 지배력을 강화해가지고 막 그 임금도 올리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막 그냥 감시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베트남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더 달려 있어요. 중국의 전체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베트남은 성적표가 참 좋잖아요. 현재까지 좋아. 근데 우리 문정부 성적표를 잠깐 보면요. 우리 640조의 부채가 있었어요. 우리 국가 부채가. 근데 최근에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700원. 1,700조로 늘어났습니다. 1,700조. 그 이제 무책임한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정부 성적표가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본 건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정부를 물려받을 때 21조 부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한테 물려줄 때에는 플러스 60조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금 뭐 나요. 다 지금 털어먹고 있는 거죠. 이 1,700조 부채를 우리 후손들이 자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어떻게 된다는 힘들겠어요. 게 다 세계사적으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네, 거예요. 이걸 예.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나 이제 경제적으로 또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비약적인 발전과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산당 조직이 또 서서히 또 이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어마어마한 그 부패 인식 지수가 113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7위, 한국은 한 40이나 50위 정도로. 113이면 이것도 심각해요. 앞으로의 네, 그 불안 요인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당제가 경쟁을 해야지. 일당 독재면은 독재죠. 부패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저 영국의 액튼경이라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떤 경쟁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베트남의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 발전하려면은 부패를 척결해야 되죠. 정부가 부패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그때는 참 약이 없죠. 예? 예. 그것을 갖다 베트남은 불과
3, 40년 전에 그런 것을 갖다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지금의 그 베트남 공산 정권이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그 경제 그 실적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부를 쥐게 되고 부를 쥐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권력과 부를 이걸 갖다 이제 분리시켜야 중국 되는데 공산당의 간부들이 전부 해외로 재산 빼돌리고요. 그 자녀들은 전부 해외 집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현실입니다. 시민권 갖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런데 우리 지금 문정부 인사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장관들 그 보니까 그냥 참 빼닮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속 성장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근데 빈부격차 심화되면요 자생적인 공산주의가 또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자, 지금 한국에도 볼 것 같으면 많은 그 시민단체, 종교단체들, 뭐 어떤 별의별 단체들, 뭐 노조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툭 하면은 머리에 띠두르고 말이에요. 좀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대한민국의 참 이게 하나의 적신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뭐를 앞세우냐? 민족주의, 평화주의, 평등주의, 인도주의, 남녀 평등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 시민 조직을 확산해 가면서 그 배후에는 또 공산 조직들이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베트남의 공산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강석진 작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